최대한 비슷한 흔적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면 여기 발해 땅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결국은 중국의 조공국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논리적인 그 개념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화재를 소개하는 내용에 중국 조공국이었던 소수민족 고구려 왕조의 왕 광개토왕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놓으면 그냥 중국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개토왕비가 왜 중요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우석대 교양대학의 조읍정 교수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 그룹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들이 1990년대죠 그때 아주 대단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는데요, 예컨대 학교 문제라든지.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 가수들이 우리 역사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내용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철원에 가면은 그 휴전선 바로 그 접경 지역에 과거 북한 노동당사로 쓰였다가 지금 폐허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해를 위하여라는 노래를 불러 제꼈는데, 그 메시지와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했어요.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할을 저렇게 대중 가수들이 해줄 수 있구나.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딴따라니 뭐니 해가지고 좀 비하하거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때 그 충격을 제가 느끼면서, 아, 저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우리의 보배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그 발해라는, 어찌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가물가물할 것 같은 이런 존재를 그렇게 띄워준 이래로 우리 젊은 분들이 발해에 관심이 많아진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발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잘 아는 그 황해, 서해 위쪽에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로 쌓여져 있는 바다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중국에서 이 바다 이름을 근거로 해서 지역의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조영의 진단국, 진국이 결국은 발해로 자리 잡게 됐는데, 이 발해에 대해서는 이게 겉으로 흘러간다, 겉으로 터졌다, 뭐 그런 식의 표현으로 그 사기세근에서는 주석을 달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옆에 있는 바다, 뭐 그런 의미로도 썼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기록에 보면은 이걸 또 창해라고도 썼어요. 이 창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발해라는 이름이 창해와 연동이 되는데, 이 창해라는 표현이 왜 역사에서 중요하냐면은, 그 고조선의 예속 세력이었던 예군 남녀라는 사람이 28만 구를 이끌고 한 무지에게 투항을 했더니 그 지역에 창해군이라는 군을 설치해 줘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고조선 영역의 한 바운더리로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바로 발해와 연결돼서 발해를 창해라고도, 풀을 창자죠, 그렇게 불렀던 공간이 이제 발해라는 바다 이름이자 지명이자 나라 이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해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는 사실은 고조선의 예속 세력이었던 창해군으로 설정되는 그 공간과의 어떤 연계고리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이 발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북한학계에서는 흥미롭게 이것을 밝음의 발의 고유 발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음독을 한 거죠. 뜻글자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밝은 해가 뜨는 곳 땅,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하고도 연결된다, 뭐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도 합니다만, 위치나 상황으로는 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발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황해 위쪽에 있는 내륙해의 명칭이자 고조선 예군 남녀 세력과 연결되는, 창해와 연결되는 바다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발해라는 나라 이름으로 귀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해라는 나라를 당나라에서 한때는 상당히 경계하는 세력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세력이었다가, 발해 선왕 때에 발해가 이제 안정화되고 문물이 아주 높아지니까 해동에 아주 흥성한 나라다,
그런 의미로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중국적인 우호 관계 속에서 중국과 협력을 잘했던 아주 훌륭한 나라,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 말씀드린 이 선왕 때에 발해의 영역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간 논란은 있어요. 예컨대 북쪽으로는 동북쪽이 되겠죠. 동북쪽으로는 그 말갈이 주로 거처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하바롭스크라는 곳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삼강평원이라는 넓은 평원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 흑룡강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우수리강이 이렇게 연결되고 거기에 동류송화강이라는 송화강이 압록강 쪽으로부터 해서 올라가는 강이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서 바로 이 흑룡강, 우수리강하고 만나는 데인데 그 일대 아주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 일대 지역까지 포함해서 현재 중국의 흑룡강성의 거의 대부분을 다 장악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럼 이제 서쪽은 어딜까? 서쪽은 핵심은 요동반도에서 어디까지 장악을 했을까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발해 2대 그 무왕 때 그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동네 지역을 펑레이시가 있는 등주라는 곳을 해군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거길 공격하려면 지금의 대련 아시죠? 요동반도의 끄트머리, 여순대련하는 바로 그 요동반도 끄트머리에서 배를 떠야만 거기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배를 띄웠다는 건 요동반도를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역을 최대 영역으로 산정하면 발해 무왕 때 요동반도를 장악해서 등주, 지금의 산동반도 그 봉래까지 배를 타고 공격했듯이 그 공간, 적어도 요동반도 끝에서부터 지금의 심양, 장춘, 하얼빈 로 연결된 그 개선, 그 다음에 동해안으로 저 북쪽까지 올라가는 연해주 라인, 그리고 대동강 원산만으로 이어지는 그 공간까지를 장악한 것이 발해의 영역이라고 파악이 되고 고고학적으로도 그 흔적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발명한 온돌 문화, 구들 문화가 되겠죠. 그 문화가 그 흔적에서 그리고 비슷한 토기 문화 등등이 확대가 돼서 고고학적으로는 더 올리는 견해들도 있어요. 희한한 것은 나라마다 입장이 달라가지고요. 이 발해를 러시아가 지금 연해주 연변 원동 지역이라고 하죠. 극동 지역이라고 러시아에서는 표현하는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있었던 말갈족의 역사로 보고 싶어서 말갈족의 역사 범위를 넓혀서 보려고 싶은 게 러시아의 입장이고요. 중국은 반대로 자기네 그 역사의 바운더리를 넣고 싶어가지고 또 발해 영역을 막 키워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제 영토 문제가 나오면 또 근거가 삼으니까. 또 북한 학계에서도 발해는 중요한 고구려 계승국이기 때문에 발해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완전 동상이목인데 결국은 다 키웠어요. 최대한 그 비슷한 흔적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면 여기 발해 땅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발해 영토가 지금 어느 구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각 나라,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 공통적인 현상이 나오죠. 우리가 이건 뭐 철칙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종이 한 장도 서로 힘을 보탤 때 훨씬 가볍고 훨씬 편하다. 결국은 내부 분열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발해의 역사가 한 260여 년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주 흥성할 때, 그 다음 위축될 때 그 상황을 보면 희한하게도 왕의 교체가 아주 빈번할 때가 있어요. 왕이 자꾸 교체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그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뭐 1, 2년 만에 왕이 바뀌어버리고 뭐 5, 6년 만에 바뀌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 왕이 됐다가 뭐 하다가 또 내부 분란이라든지 정치 세력 간의 어떤 변천에 의해서 또 바뀌고 하면은 이 구심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발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내적 취약성은 복합 다 민족 국가인데 메인 중심이 되는 것이 고구려 세력과 말갈 세력인데 사실은 그 핵심은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실 또는 정치 상층부들의 그 구심력이 자꾸 약해지면 그걸 같이 구성하고 있는 연합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잘못하다간 우리까지 더 피해를 보겠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갈아쳐? 아니면 우린 따로 해? 벌써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발해 그 문왕 이후에 문왕이 꽤 오랫동안 60여 년 이상 집권을 했다가 그때도 수도가 옮겨가요. 그래서 중경 현덕부 쪽에서 그 다음에 동경으로 갔다가 또 남경 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왕들이 아주 단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중간 구심력이 매우 약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왕 이후 선왕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해동성국으로 위세를 장악했지만 그 당시 이제 흥기하는 세력이 거란 세력이에요. 선비족계 그 거란 세력들이 그 시라무렌강 쪽에서 그 아까 말씀 이제 그 만주 지역의 거대 평야가 그 동북평원 쪽하고 상방평원인데 동북평원의 끄트머리에 핵심 시라무렌강 있는 그 일대에서 야열 아보기로 상징되는 거란 세력들이 강력한 구심력을 바탕으로 이 중원을 도모하고 싶은데 이 발해가 자기들에게 협력을 안 하고 공격을 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매우 위험해지니까 발해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해서 그야말로 몇십 일 만에 진행되는 과정. 핵심은 그 상경 용천부가 장악이 되면서 완전히 그 아주 짧은 기간에 와해가 돼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발해의 핵심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인 분열 그리고 그에 따른 왕들의 단명즉위와 혼란기의 그 연결 속에서 이 발해가 급격한 구심력이 와해되고 통제력이 상실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됩니다. 그 백두산 폭발 문제는 사실 요즘도 우리가 매우 관심이 높죠. 왜냐하면 만약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이건 대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백두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두산이 칼데라호가 천지라는 어마어마한 그 물을 담고 있는 그런 휴화산 개념이거든요. 백두산 가보시면 거기서 온천수가 나와서 그 계란을 삶아서 줘요. 80도 이상 막 되어서 그럴 정도로 아직도 그 활동을 저 지하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일반적으로 요즘 터지는 화산처럼 화산재 날리고가 아니라 그 엄청난 물과 작용을 해서 폭발을 해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일어날 그 충격이나 파생 효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그 걱정거리입니다. 사실은 그 백두산 일대 지금 북중국과 우리 북한, 남한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동북아의 대재앙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한랭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약간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 문제는 과거에서도 큰 역사가 있었고 미래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백두산의 모습이 갖춰진 게 약 940년대 전후한 대폭발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연대가 최근에 밝혀진 것은 아주 정밀한 연대 측정에 의해서 그 화산재에 남아있는 여러 요소를 확인해 가지고 나온 거고요. 처음에 그 연대를 명확히 몰랐을 때는 발해가 926년에 붕괴를 하다 보니까 그 연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학자분들은 야 백두산 폭발이라는 이 엄청난 재난과 연동이 돼서 그 만주 일대 터를 하고 있었던 그 발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거 아니냐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고 맞죠. 근데 최근의 과학에 의해서 연대가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발해 멸망 직후예요. 근데 다만 화산 폭발이라는 게 한 번에 빵 터지는 것도 있지만 그 앞서부터 전조가 있다가 순차적으로 대폭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런 자연현상 변화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 발해가 농목국가인데 농경도 안 되고 풀이 못 자라면 목축도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발해가 붕괴된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는 한 번에 망하지 않고 다 부흥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탄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한국인이 여러 발해의 후속 국가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백두산에서 아주 먼 데가 있기도 하고 아마도 백두산 폭발에 의해서 이런 부흥을 하기 위한 동력을 상실해서 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백두산 폭발은 발해 멸망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전후 상황에서 발해 멸망에 암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환경적 요소가 있고 특히 부흥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완전히 소진시켰다. 그래서 발해가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그런 원인이 백두산 폭발과 연동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백두산 폭발을 946년을 전후한 그 시점과 연동지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려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려 3대 왕이었던 정종 기록에 보면은 그 말 그대로 그 엄청난 하늘에서 소리가 천고라고 나와요. 하늘 북소리가 난다. 그냥 꽝 하는 그 거대한
거의 1000km가 떨어진 그 개성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천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전후한 이후에 화산재가 날리면 그걸 토운하고 해요. 흑비라고 합니다. 흑비가 내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백두산에 대한 어떤 그 기상학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역사 기록적 자료의 연계고리가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이 고려사 기록에 나오고, 일본 기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또 일부 발견이 돼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현상일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록적 요소가 있고 그런 자연환경적 그 변이 현상이 나타난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있고요. 사실 백두산이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게 그때고요. 그 이전에는 이 대폭발이 있기에는 훨씬 더 높은 산, 지금 한 3000m 이상의 일본의 후지산이나 일본의 백산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 1년 내내 하얀 눈이 있는 백두의 그 형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산이었다가 대폭발로 그 상층부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어서 사실은 그 백두산과 연결되는 우리 신앙의 양상이 고구려와 연결될 때는 훨씬 더 신성한 어떤 그 종교적인 섬김의 대상이었던 그런 내용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백두산 얘기로는, 근데 지금 얘기하면 또 한없어질 것 같으니까 발해하고는 이 정도로 끝내죠. 우리가 그 발해 역사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발해인들이 쓴 역사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발해에 대한 모든 기록은 중국 기록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구당서에 나오는 발해전 얘기하고 신당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당서에는요, 대조용을 고려 별종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당서에는 속말말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그 정체성이 이제 구당서보다 좀 뒤에 나온 게 신당서긴 한데, 신당서가 더 후대까지 연결되고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다 해가지고 신당서를 믿으려는 사람들은 이건 속말말갈, 이게 말갈인 아니냐. 그래서 말갈 계통의 어떤 역사,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갈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보면은 그 고려의 무리와 말갈이 함께 했다는 내용은 다 싣고 있어요. 그리고 속말 말갈로 고려에 붙은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부정을 한 건 아니고 속말 말갈인데 정확히는 고려에 붙은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고려자라는 표현이냐 고려 별종이냐 그런 표현이 논란이 되는데, 고려에 붙었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발해라는 국가체가 앞서 고구려 주변에 있었던 숙신계의 발해 세력 또는 예매계의 말갈 세력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말갈 세력으로 표현되는 세력을 어쩌면 정치 공동 운명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호계의 일부 세력, 뭐 후연 세력들도 일부 받아들이고 중국계도 받아들여서 다종족 국가, 그 마한 백제 세력도 또 포용해서 광개토왕은 한해들을 자기 무덤 지킴이로 써가지고 일체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나라가 고구려거든요. 고구려는 말 그대로 다종족 제국적 체계를 광개토왕 때 구축을 하고 장수왕 때 그걸 더 구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수도인 평양으로 옮겨서 그걸 더 구체화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말갈이라는 세력을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라는 식으로 고구려를 볼 필요가 없어요. 고구려는 지리적, 내용적 특성상 다종족 문화 포함한 제국적 국가체계를 구축한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걸 발해가 계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세력과 발해 말갈 세력으로 속말말갈로 된 세력들이 발해를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고려 별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구당서 기록을 존중하면 이 별종이 뭔가 봤더니 본래 종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말 그대로 본시 원래 어디다. 그래서 이 말갈을 어떤 학자분은 이게 이종족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고구려의 어떤 그 변방 세력들을 지칭하는 약간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촌뜨기라든지 지역 애들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개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중국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이종족처럼 표현을 한 거를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속말말갈로 표현된 이 세력도 고려에 붙었다라는 게 더 전제가 돼 있는 거고, 구당서에, 그러니까 신당서가 그렇고 구당서에는 고려 별종이다. 고려의 또 다른 본 종족이다.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조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썼고, 그리고 그 아들 무왕, 그 다음 아들 문왕 모두 다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썼어요. 무왕이 일본에 국서를 보낼 때 고려왕으로서 표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답시를 보낼 때 고려에 답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려의 정통 계승자이자 독자적인 연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독립적 세계를 장악하는 왕으로 표방을 했던 이 내용을 봐야지, 중국 측에 유리하게 자기들이 편하게 쓴 기록을 그대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이 왜 일어났는지 목적성이나 내용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2002년에 중국이 우려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동이 일어날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남북이 서로 손을 잡고 낮은 단계의 연방을 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가자. 말 그대로 남북이 하나가 되면 제일 문제가 될 것이, 나도 그 하나된 남북 새로운 코리아 공동체가 되겠죠. 고려 공동체가 됐건 또 다른 통일 한국이 됐건 그 공간에 편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지금 압록강, 두만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조선족, 우리 동포들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중국인이 된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이 정치적인 영역 때문에 소속감이 갑자기 중국인으로 돼버린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 자기 역사를 같이 쓰고 있는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될 때 당연히 거기에 통합을 같이 하고 싶겠죠. 자, 그럼 중국에선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중국이 억지로 쪼매놓고 있는 저 티베트, 신강 위구르, 몽골, 기타 여러 소수민족들이 나도 독립, 나도 독립, 나도 독립의 본물처럼 터질 게 뻔하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망한 걸 봤는데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의 그 정치적인 통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게 역사적인 걸 봐요. 그 역사적인 근거가 뭐냐?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찾아보면, 아, 이들은 당연히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가 가르마가 타지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역사적인 내용을 바꿔서라도 이걸 막아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동북공정이에요. 동북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중국사적 장악력을 과거부터 증명하려고,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동북공정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엄청나게 강대한 독립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든 쪄맞춰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뭐냐면, 어찌됐건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으면 다 중국 역사다라는 논리예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고씨가 알고 봤더니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고이족이고 고이족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에 조공바친 중국 통합 세력이다, 번석 세력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국 주변에 있던 모든 신라, 백제, 일본까지 다 중국에 조공바쳤으니까 다 중국 민족이 돼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런 얘기를 자기들도 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영향이 될 거 있으면 다 갖다가 중국 거로 만드는 궁여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관계토항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지금 동북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중국의 조공국이었던 고구려 왕의 비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조공국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논리적인 그 개념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화재를 소개하는 내용에 중국 조공국이었던 소수민족 고구려 왕조의 왕, 관계토왕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놓으면 그냥 중국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토왕비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에는 전혀 없는 아주 판이한 비석이에요. 중국의 대부분의 비석들 은요, 기본적으로 판석비예요. 그래서 널판처럼 앞이 평평하게 넓고 옆은 얇고 뒤에 또 그 판이 있어서 앞에 제목이라든지 뭐 내용 쓰고 뒤에 또 뭐 음기 쓰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관계토왕비는 그게 아니에요. 사각 기둥비예요. 중국에는 이런 형식의 것이 그 당시 414년에 그 완성된 비석인데요. 장수왕이 만든 건데 그런 비석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동북아, 특히 중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이 거대한 선돌 문화, 우리가 입석이라고 하죠. 하늘과 연결되는 세계수, 세계목 같이 하늘 세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나무나 돌을 세워서 그걸 통로 삼아서 뭔가 신과 교통하는 그런 상징 체계가 있어요. 특히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된 것들 몽골 표현에는 그 사슴돌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거기도 보면은 사면에 문양을 막 새기고 어떤 기원의 내용을 하는데 광개토왕비는 사면비예요. 뺑 돌아가면서. 이걸 어떤 분은 중국에서 목독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뺑으로 돌아가는 걸 흉내냈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중국에 그런 비석이 없는데 이거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어떤 기념비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적 걸출한 내용이고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동북아에서 제일 큰 비석이었어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국에서 비석이 없어진 계기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알죠? 조조가 자기가 그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나라 때 무덤을 너무 파헤쳐가지고 독을 왕이라 소문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거 당할까봐 무덤 앞에 비석을 못 세우게 해서 폐비령을 내려요. 그래서 비석이 없어져서 그 이후부터 중국에는 비석을 세우는 문화가 거의 사라져요. 근데 놀랍게도 고구려에서는 중국은 거의 안 세우던 비를 당당하게 세워서 웃기지 마라. 우리의 이 당당함을 온 만천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세운 그런 전혀 이질적인 문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광개토왕 이 고구려가 갖고 있는 독자성과 광개토왕의 위대한 흔적을 표현하고 싶은 장수왕의 의지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말 그대로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따님의 아들로서의 주몽의 탄생 설화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 쭉 자기의 어떤 그 독자적 세계의 창세적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광개토왕이 39살 살아 계시는 동안 이루긴 흔적의 내용이 쫙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존재들로 새로 데려온 저 백제 마한 지역의 신라 한해들 세력으로 무덤을 지키기 이거는 그 포용된 세력들을 노비나 탄압한 게 아니라 백성과 똑같이 무덤 지킴이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동일한 지위와 어찌 보면 포용을 보여준 거고 언어 문화적 공동체라는 걸 다 알려준 결정적 증거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말 그대로 중국 조공국가 소수민족 고구려를 대표하는 걸로 소개가 된다? 이건 언어도 아니죠. 역사 회절이죠.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